2014년 4월 22일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의 그림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 살려내라는 부모 심정이 종북이면 나도 종북이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우왕좌왕. 정부가 한 게 뭐냐 따지는 게 빨갱이면 나는 새빨간 빨갱이요. 참사 일주일 당시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가족들을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4일 망원동 어느 가게 앞입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구가 참사 반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월호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켜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 22일 서울시청 분향소가 철거됐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마음은 여전했지만 결국 공간을 돌려줘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존재했던 분향소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모진 바람이 부는 청와대에서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부모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윤이를 찾아달라는 울부짖음 그 하나였습니다. 2015년 4월 2일입니다.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도 시민들도 그리고 유가족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통곡했습니다. 2015년 4월 4일 삭발을 한 가족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일까요?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희생된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도보행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도 안 되니까 국민들께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택한 겁니다. 1박 2일 비를 맞으며 함께 걸은 그날의 기록입니다. 2015년 4월 15일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모진 그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사 전날 엄마들은 꽃 한 송이 들고 그날 그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다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굳이 중남미 순방을 계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팽목항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왜 유가족 하나 없는 현장을 찾았을까요? 유가족들은 왜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 4월 19일 대통령이 팽목까지 찾았지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에게 거짓 희망의 모욕감만 줬습니다. 가족들은 광화문에서 72시간 연좌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들은 이 때문에 연행됐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경찰 차벽에 막혀 물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농성은 거의 2달 내내 지속됐습니다. 당시 찍었던 사진입니다. 2015년 4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이 일 좀 하게 해달라며 청와대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광화문에서 연좌농성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2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들이 시민들과 유가족들에게 맞서서 소화전 물을 이용해 물대포용 물차를 채우는 장면입니다. 특조위의 농성이 이어지고 가족들의 집회가 계속되던 작년 5월 2일 자정 무렵의 안국동 풍경입니다. 그리고 5월 2일 아침이 됐습니다. 안국동에서 밤을 지샌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향하던 중에 결국 자신들의 목에 목줄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어쩌다 목줄까지 감아야 될 상황이 됐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정예진 양의 방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작년 5.18입니다. 광주의 어머니가 세월호 부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버티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2015년 5월 20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다윤 양의 부모는 세월호 인양 피켓팅을 청와대에 이어서 홍대까지 늘렸습니다. 오전엔 청와대, 오후엔 홍대. 이렇게라도 해야만 다윤이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 선 겁니다. 작년 5월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이 됐습니다. 승현 아빠 이호진 씨가 100일 동안 팽목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의 가슴엔 반면교사 4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면교사, 잘못된 일을 거울 삼아서 가르침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8일 4.16 연대가 창립합니다. 이유는요? 아픈 사람들, 아직 진실규명을 밝히지 못했다 생각하는 시민들이 모여 처음 그 약속 그대로 잘해보자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서명조차 청와대 전달이 제한됐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청와대 앞 풍경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4일 미수습자 9명을 위한 세월호 버킷리스트 공연이 홍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허다윤 양의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을 찾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이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진행된 이 민중총궐기. 그런데 과정 속에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외쳤지만 물포에 마저 쓰러졌습니다. 특히 1차 민중총궐기 때 물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병원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당국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16년 겨울입니다.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가슴에 품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나온 시민 김재진 씨도 있었고 부산 서면에서 세월호 인양을 위해 진상규명을 위해 700일 넘게 애쓰는 우리 국민TV 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전국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외쳤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이날 부천에서 올라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자세 한번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세월호 참사 2주기 현장을 지켰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일부터 14일까지의 기록입니다. 단원고 기억교실 협약식과 아이들 재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다시 거리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단원고 기억교실을 비워주는 협약식이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희생된 아이들을 재적 처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재적 처리했냐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건 그 사실을 3달이 넘도록 왜 그토록 감춰왔냐는 점입니다. 단원고 교장은 끝내 몰랐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재적 처리는 큰 논란이 발생하자 취소됐습니다. 오늘 녹화 기준 5월 1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763일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 피터 임명로입니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세월호 미수습자와 세월호 인양, 교실 존치, 학생 재정 문제, 특조 2등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당선인과 8반 준영이 아버님이자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장은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예. 나와주셔서 고맙고, 또 박주민 변호사께서 이 당선인이라고 하셔야 되나? 아니면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편하게. 예. 아직까지는 박변이 예. 편한 것 같아갖고, 먼저 아버님한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5월 5일, 5월 6일 해갖고 5월 14일까지 계속 이제 그 단원고에서 네네. 농성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5월 14일 날인가 뭐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원만하게 아름답게 네. 합의했다 그러는데 그 과정 한번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그 단원고 교실을 거기다 둘 수 없다는 그 판단이 섰고요. 네. 그게 학교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교장의 그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어요. 행정 절차를 하면 그냥 빼겠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유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짐작 취급을 당한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공간을 마련해서 옮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옮겨줄 그 장소가 불분명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교실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존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막 풍문으로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뭐 만들어 줄게, 뭐 단원고도 뭐 빼게 되면 뭐 도와줄게, 뭐 이렇게 안산시도 그렇고.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러면 문서상이라도 남겨야겠다. 그러면 뭐 재원이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질 거며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교실을 뺄 거 아니냐. 그리고 당분간 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당분간 어디로 뺄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 장소들을 협의하고 논의했던 게 그 사회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합의를 한 거예요. 옮길 장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제 유품 빼거나 아니면 어떤 교실 존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공문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뭐 정식으로 받은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받은 공문이라고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 재적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네. 그 책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부분만 얘기한 거고 재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락이 네, 전혀 그렇죠.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사회적 합의로 해서 그 장소가 마련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교육지원청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그 장소로 영구히 보존하는 그 장소로 옮기는 게 우리 합의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아이들의 그 재정 문제가 터진 거죠. 재정 문제가 터져서 저희 가족들은 요구를 했어요. 가서 이게 재적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니네가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냐. 근데 학교 측에서 말을 안 해주고 한 5시간 동안은 우리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교실 존치 문제는 네.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졸업 예. 전에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이미 그 사전에 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좀 가동됐으면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네. 이번에 이제 재적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재적이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이게 숨겼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왜 박 변호사님 볼 때 왜 자꾸 숨길까요? 사실은 이제 재적 같은 부분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또 실제로 들어본 얘기도 대충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그 나이스 또는 니스라고 불리는 교육 시스템이 있죠.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입학을 한 뒤에 3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이제 신입생이 이제 들어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기계적으로 때가 됐네, 그럼 해야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조치를 한 거죠. 명예졸업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의미라든지 또는 이 아이들을 제적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시기가 왔으니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가족분들 그리고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어떤 감수성, 인권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한 다음에 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좀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전례가 반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네. 제가 이제 그거 하면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나이스 전자 시스템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일단 임시 휴학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명예 졸업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협의되지 않고, 저는 놀라웠던 게, 교육청에 분명히 이게 담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 예외 조항 내지는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는지 되게 좀 답답하고, 그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단원고에 계시면서 그 교장도 좀 보고 좀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게 대응하는 게 이게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답답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맨날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맨날 느끼는 이거 공무원이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예. 교육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육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이번에 뭐 페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그 교장 선생님이 뭐 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부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거를 알고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가족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 사람은 낫다요. 아, 저번 교장은 뭐라고 할까, 가족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요. 재학생 부모와 저희 우리 유가족과 이간질을 시키고, 또 교육청의 의지 자체도 또 왜곡을 시켜버리고,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세월호가 이제 2주기가 넘었는데 정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조위라든지 뭐 세월호 투표도 그렇고 다 구성된 게 없는데,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좀 저 멀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재학생과 그 다음에 희생자 부모님과의 그 문제들, 이 갈등을 자꾸 조장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외부에서 너네들끼리 또 싸우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는데, 좀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긴 좀 힘들겠지만, 예, 사실은 뭐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적을 했느냐도 사실은 좀 화가 나고 서운하시지만, 그거보다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적을 했으면 그걸 알리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뭔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줬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불신이 쌓이면서 터지는 그런 상황까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라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받는 분이잖아요. 뭔가 인권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 근데 그분조차도 사실 이런 것들 챙기질 못하고 계세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저도 뭐 제목만 읽었는데 음식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전혀 뭐 동떨어진 얘기인데, 느리고 불편할수록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선진국은 몸에 좋아야 되니까 아주 그냥 느리고 불편한 그렇죠. 조리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선진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식당도 레스토랑도 그런 게 유행이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는 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다 일일이 말씀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뭔가 그게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들더라도 존중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못 온 거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뭐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라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 이재정 교육감이 뭐 특별한 부서나 팀을 만드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의 어떤 비서를 담당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인권 감수성이 있는 분을 좀 하고, 그분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좀 챙겨라 라고 역할만 특별히 부여했어도 저는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감이나 이제 지자체장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옆에는 항상 이렇게 보좌관들이 몇 명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전담으로 이거를 좀 체크를 해서, 뭐 페북만 좀 몇 번 이렇게 보면은 금방금방 그 일대 사건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뭐 확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재정 문제 터졌을 때 이재명 거면 8시 반인가 저녁에 이제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뭐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해결하겠다 뭐 이러는데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뭐 어딘가 뭐 하소연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어디 뭐 이렇게 창구가 있었나요? 그 아버님 창구는 뭐 저기 그 교육지원청에 저희 장학사 한 분이 계시긴 했었어요. 네. 저희하고 창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이 뭐 장학사가 뭐 이걸 결정해서 이걸 뭐 되돌리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저 박주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대화예요, 대화. 가장 중요한 게 대화거든요. 우리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할 테니까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한 번이라도 딱 끊겨버리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초대에 물어보셨잖아요. 왜 아름다운 합의냐고. 재학생 부모들이나 저희들이나 아이들 보고 합의하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싸운 것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못 볼 곳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자. 빨리 합의를 해서 우리도 빨리 빼고 뭐 당신들이 원하는 거 얼마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를 해보자. 그 논의가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대화 당사자들끼리의 그 마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누구 하나를 해서 그 마찰 부분을 부드럽게 윤활유를 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달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갈등을 겪고 뭐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자. 그렇죠. 이거는 아닌데 그 이 합의 과정이 우리 사회를 보면 계속 이게 갈등 내지는 뭐 서로가 이제 정말 적대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도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왔고 또 며칠 얼마 안 됐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세월호에 대한 그 사회적 비용을 이제 얘기하셔갖고 또 박준 변호사 이제 욱하셔갖고 한마디 하셨는데 이 사회적 비용이란 부분을 굉장히 되게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옆에서 보셨을 때 지금 세월호 이 3사가 벌어지고 나서 정부에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한 게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아시다시피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한 삽을 못 떴어요, 지금. 안 뜬 거죠,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관련된 부분도 축소되고 있고, 배상 같은 경우도 뭐 국가 세금으로 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지만, 해수부의 내부 방침이나 계산은 구상을 통해서 거의 세금 지출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국가가 가족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출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조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별조사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진상을 규명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권고 이런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이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대폭 삭감돼서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낭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되다가 지금 끊길 상황이잖아요. 이게 전 더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리를 만들다가 좀만 더 만들면 다리가 완공이 되는데 야 다리 이 정도 만들었으니까 그만 돈 들이자라고 다리 안 만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들였던 돈은 사실상 그냥 날아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특조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특조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임명장도 주지 않은 시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간을 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요거 한번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 당할 일을 지금 해수부가 하고 있는 건데요. 법문에는 이 특별법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시작점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는 건 이제 임명장 받고 네. 이제 모여서 이제부터 우리가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딱 그렇- 이루어졌을 때죠. 그렇죠. 근데 지금 법 자체에 시행일은 1월 1일입니다. 근데 1월 1일부로 기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수부는 기간을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은 위원이 아예 없어요. 3월 9일 날 임명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해수부의 입장대로라면 올 이제 6월 30일이 되는 거죠. 이면 끝이 났는데 예. 그 3월까지도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죠. 아니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사 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해수부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전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한 전례가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해수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대통령조차도 언론 그 기자 그 언론 팀장이나 국장 만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국회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좀 막아보려고 작년에 이제 국회법 개정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을 때 시도했다가 배신자 소리 받고 나간 쫓겨났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라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웃음 살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수부가. 예. 지금 이제 뭐 희생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정 시스템이나 행정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막 속이 터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가 겪은 경우의 수를 한 가지만 당해도 분노하고 막 행정소송을 넣든 고소 고발을 하든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도 당하다 보니까 무감각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픔에 뭐 저희 압박에 또 그러네 뭐 이런 식의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는 노란 옷 입고 2명 이상 걷지를 못해요. 막아버리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있을 때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냥 뭐 광화문 광장에 가려고만 해도 경찰들이 막았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앞에서도 그냥 혼자서 서 있기만 해도 경찰들이 둘러싸였던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권을 좀 압박을 해서라도 이 어떤 것을 좀 통과시키든지 저희가 보통 국회의원들한테 압박할 때 뭐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법 통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이상한 법 통과시킨다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항의 전화하고 막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화도 하고 좀 압박을 해서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또 좀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은 뭐 19대 때 지금도 이제 가족분들은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신데 19대 때 이제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보장하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걸 바라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마지막 본회의가 5월 19일 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그를 가지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20대 때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라는 것으로 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특히 이제 인양되는 선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좀 다툼이 있거든요. 당연히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제 세월호 선체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해수부는 특조위 권한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특별법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가급적이면 그 개정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11월, 10월 이때 되는 게 아니라 6월에 좀 바로 될 수 있으면 그 특조위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6월에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핵심은 그거네. 이제 어쨌든 5월 19일 날 되면 정말 좋은 거고. 예. 6월 30일 그러니까는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그 한 달 사이에 무조건 이 법이 개정되었고 특조위가 이제 그 기간이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많은 국민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사 진상위에 국정원 진상위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법을 좀 만들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때 다 모든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물로 남겨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거보다 더 지금 낙후된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세월호의 어떤 그 선체 인양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그 유가족들 몇 분은 계속 지금 동거차도 지금 가고 네네. 계시잖아요. 그 얘기들 좀 해주세요. 그 얼마나 이제 힘들어하는지. 저희 가족들 힘든 거야 뭐. 근데 부모들이 절실해서 그래요. 그 세월호라는 그 배에 대해서 너무 절실해서 그러는 거고, 또 아직 못 돌아온 9명의 미수습자도 있고, 또 우리 참사를 원인이 뭔지 알려줄 그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유품도 거기 있고요.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에 뭐 바빠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내가 2주 하지. 뭐 영석이 아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기서 막 더 살으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어올리니까. 그런데 그런 절실함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고 응원글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저들을 믿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이게 깔려 있어요. 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특히 해수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작업을 지켜보는 거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망원 렌즈로 해야 간신히 보이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있으면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인양을 하고 걔들이 뭐 배라도 하나 들어오면 뭐 이상한 배 들어왔네 이런 보고라도 쓸 수 있고, 이게 내 자식들한테 아빠가 이거라도 했어 소리가 나오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길이죠. 거기 뭐 차 타고 지금 5시간 넘게 거기 가서 배 타고 통선 타고 들어가면 2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또 올라가야 돼요. 그 꼭대기로. 그런 자리인데도 부모들은 간단 말이에요. 엄마들 자기들 안 보내줬다고 막 한겨울에 우리가 한겨울에 가서 지킬 거라고 엄마들끼리만 가서 아빠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키고, 그게 절박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그 절박함을 좀 그 정부가 해결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해수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행안위 쪽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신가요? 일단은 뭐 행안위로 가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단 국민안전처도 소관부처기도 해요. 국민안전처 밑에 지금 해경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소관하는 여러 법령들이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령들을 다루고 있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그 해왔던 그 활동들하고도 맥이 다 있어요. 제가 경찰 개혁이라든지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제도 실질화, 그다음에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다 소관 법령 및 피감 기관으로 그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예, 지역적으로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행위를 가겠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하진 않았는데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얘기하고 다니죠.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주면 또 뭐 안 해주면 뭐 예. 그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왜 박종희 변호사를 안행위를 안 보냈을까? 그 지역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어찌됐든 뭐 세월호 변호사라는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생각도 이제 하셔야 되고, 네. 그 뭐 구성이나 이런 부분 좀 다 끝나셨나요? 현재 구성 마쳤습니다. 구성 마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남은 자리가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마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또 오히려 또 가족분들도 세월호만 하지 마. 뭐 지역도 챙겨야 돼. 또 네가 해왔던 다른 이슈들도 해야 돼라고 말씀하셔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 나누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제 저는 이제 그 지난 선거 때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번까지 가고 선거운동 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순하게 어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 이제 뭐
아버님이나 뭐 가족들 보면은 그 전에 정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있었던 분이 많이 없으셨죠. 뭐 그러다가 이번에 터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아버님이 오실 때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좀 정치로 이제 국한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대화를 대화로 안 하고 보니까 싸움을 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그러니까 그 특조위도 저희가 막 많이 가서 대화하고 물론 저희 해수부도 대화해요. 인양 그 담당들하고 대화하는데 이거를 각을 세워서 싸움을 하기 위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럼 주고받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정치가 주고받고인데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주고받고인데 주고받고도 이게 품위 있게 주고받고 해야지. 보면 정치는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완전 품위가 없어요. 이게 그냥 내가 하나를 주더라도 그래 네가 이게 원하는 거니까 줄게 이런 식의 그 이렇게 좀 뉘앙스라도 좀 이렇게 풍기고 줘야 되는데 내 거 받기 위해서 이거 줄게 이래 버리니까 적선하듯이. 네, 이래 버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장사꾼 같아요. 장사꾼. 이런 얘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세월호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계속 이제 저희가 취재한 얘기를 보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미리미리 좀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입학생들 오기 전에 좀 어떻게 건물을 좀 빨리빨리 하고 좀 했으면 되는데 내동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야 이거 안 되면 너네들 뭐 가족들이 재학생을 괴롭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게 이 막판까지 사람을 막 끝까지 막 목을 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학교도 그렇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어떠세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류의 말이 나오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미로에 갇힌 쥐 같아요, 쥐.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기로 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도 뒤에서 계속 밀어붙여. 우린 그쪽으로 가라고.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밀어붙여요, 저희를.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막아놓고 오직 너네 이 길로만 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야. 우리가 해줄 테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봐.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특조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 좀 가족들은 좀 가만히 있으세요. 뭐 국회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논의할 테니까 좀 가족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뭐 해수부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가 인양해 줄 테니 가족들은 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다.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전문가래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도 미흡하고 시기적으로 늦고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으로 짜맞춰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 이제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농성하시는 데를 방문했었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발달장애인을 본인들이 키워봤기 때문에 이 고민 저 고민 이런 제안 저런 제안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발달장애인하고 관련이 없는 그렇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속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반영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결국은 그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가 또 관련되니까 그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나온 결과를 보면 형편없고 완전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하늘과 땅 차이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만 나오고 돈은 뭐 그런 어떤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이나 상당히 많이 줬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연구 용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무조건 또 기다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속 터져서 그때 이제 사실은 서울시청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분들의 말이 뭐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가족분들도 그 얘기 하거든요. 추모 같은 경우도 정말 고민 많으시고 생각 많으시고 또 대상자이시기도 하니까 위원 중에 다수가 아니라 1명, 2명이라도 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족들 본인도 아니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넣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추모가 가장 자주 그리고 끝까지 그 추모할 사람 가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렇죠. 추모 공간도 가족을 먼저 1순위로 놓고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기억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배제를 한다면 결국 뭐냐면은 형식적인 뭐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그런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냥 아버님이 보실 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쪽에서 계속 뭐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그들의 행태가 좀 전문가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특조 뭐 그쪽 해수부나 이렇게 내놓은 자료들 이렇게 제가 검토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막 느끼실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참사 당시부터 이제 잠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밑에 있으니까 잠수를 배워야 되죠. 급하게 뭐 인터넷 뒤져보고 막 우리 가족들이 했어요. 거의 잠수 전문가 다 됐고요. 인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양업체 쫓아다니면서 인양 전문가 다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 근데 해수복은 대화가 안 돼 또.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도 가족들이 더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럼 해수부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례로 뭐 인양 단장을 저번 주에 만났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내가 물어봤어요. 올라올 때 과연 뭐 슬림값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했느냐, 계산이 맞느냐, 다 맞다는 거예요. 계산값이 다 있대. 그럼 좋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값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도 전문가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닌가. 하여튼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공문 온 걸 보면 그냥 답변서만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 시기라든지 이런 걸 안 온 거예요. 너무 저거라는 거야. 너무 저기 뭐지? 그 기술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보면 모르는데 그래서 아저씨야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겠냐? 어? 그 과장한테 내가 물어본 사람이야. 내가 모르면 어떻게 물어보겠어? 오히려 공무원이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좀 커요. 그 잘못 계산하고 그러면 인양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가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가족들이 먼저 미리 챙기고 있는 형편이니까 참 제가 해수부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부의 실책이나 지금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자료들이 부실할 경우 이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공약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조약 체결 같은 경우도 조약 체결 절차법을 좀 만들자고 제가 좀 얘기하는데 왜냐면 조약이 한번 체결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 절차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근데 그런 절차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조약이 체결됐을 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평가를 하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더디 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들로 쭉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일을 망친다, 그르친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왜 통제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불신하고 불만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이제는 좀 공무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 세월호 이제 활동이라든지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심도도 떨어졌고 하지만은 저희 뭐 더 IMF 방송에서는 이제 그 남들 세월호 이제 안 하기 시작할 때 저희는 조금씩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금 같은 이런 거거든요. 핵심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데이터감이나 전문가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법도 좀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 역할이거든요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결국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적 기관은 이제 국회인데 지금 20대 국회 이제 당선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은 당선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보도에 좀 나왔지만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만이긴 하지만 팽목항을 지금 한 27, 8명이 가기로 했고 그것도 개헌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때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특별법 관련된 공동 발의 요청,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에 항의 서한을 보낼 테니 그 서한에 연명을 해달라는 요청 서명 용지를 돌렸는데 대략 현재까지 90명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향후에 이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전략적인 그 당이 갈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라는 것도 또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당의 어떤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가든 꼭 이거 세월호 문제는 해야 될 일이다라는 인식을 좀 널리 가지게 만드는 거. 또 그냥 인식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뭐 가족분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 통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전담하는 의원들도 좀 있어야 되고 저 혼자 다 못합니다. 저 혼자라는 거는 저 혼자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이쪽에 하면 그 은평구 예, 국민들이 좀 섭섭해하죠. 돌맞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분위기가 있을 때 좀 갖춰 나가는 게 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민주 자체적으로 세월호에 관련된 조직이 있나요? 원래 이제 19대 국회 때에 가족분들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당이죠. 우리 당하고 협의를 한 합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면은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지금 당에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예 더민주의 뭐 회의 그 협의체를 하나 딱 해갖고 세월호 전문 뭐 의원들 한 5명 정도 해서 뭐 소속 그 뭐 법사위나 안행이나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넣고 이렇게 넣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이랑 다이렉트는 아니지만은 보좌관들이랑 같이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거 좀 해줘라 아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좀 지금 컨택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나요? 좀? 뭐 저희가 그분들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물론 이게 우리 지금 박주민 당선인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이 됐지만 저는 이걸 3당이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당이.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만들어야 되고 국민의당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만들어서 정의당이 꼭 빠지네요. 다 각 당들이 다 만들어서 국회 내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하고 따로 컨택도 해야 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컨택도 해야 되고 그럼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회 내에서 최소 뭐 각 그 정당에 3명씩만 해도 벌써 9명의 정의당까지 하면 한 12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한 3분에 한 15명 정도의 어떤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다 모이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각 당에 한 분씩 간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오시고 우리 가족들 모이고 하면 그분들하고 논의가 되는 거죠. 이게 형식에 구애받게 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라는 건 그냥 막 부딪혀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형식에 구애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선 저건 만들어야죠. 각 당의 세월호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세월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대표를 하시든지 누가 뭐 간사를 하시든지 해서 나오시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그 뭐 당의 방향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사상의 성격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똑같은 사고가 발생된다면 저는 더 두려운 게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정말 아픔이 그렇죠. 나올 건데 이건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뭐 이제 더민주 이제 당선인이시니까는 좀 국회 차원까지 그 확산할 수 있는 국회법을 뭐 조금 더 다양한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단순하게 뭐 세월호 특별법 그 딱 하나 빼놓고 말고 그렇지는 않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옥시 관련해서 네. 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세월호 참사 때도 얘기됐던 법이에요.
그리고 뭐 그 기업에서 그 대량 인명 피해를 났을 때 더 가중 처벌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세월호 때도 얘기됐던 법이에요.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옥시가 하니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다시 그 법 만들려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예, 그 법들을 이제는 만들어야죠. 더 이상 이런 일을 미룰 수 없는 거고. 이제 이윤을 위해서 사람 좀 죽더라도 이런 생각은 아예 기업이 못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들더라도 좀 이윤을 적더라도 안전성 테스트 다 하고 안전점검 다 하고 이렇게 기업 문화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들을 20대 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다중 인명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법이라든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위험물에 대한 관리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 계속 나왔었던 소방관 같이 우리 안전을 해서 저희를 구해주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이라든지 아니 그쪽에 자본을 많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예. 그 말을 덧붙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참사가 나고 세월호 참사가 나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느냐? 이건 논란이 많죠. 지금 똑같은 배가 똑같이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 출동하는 세력이 없을 거예요. 왜? 가서 다 못 구하면 처벌받아요. 왜? 123 정장이 처벌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 윗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만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출동을 안 한다고. 아예 그냥 다 넘어간 다음에 갈 거야 아마.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고 여기에 주의 체계 자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빨리 구하라고 명령을 안 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진상규명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책임을 물어야죠. 묻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빨리 명령 안 하면 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명령해야겠구나. 빨리 구해라. 명령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진상규명이라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뭐 그 감정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반응만을 믿고 살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이제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해서 요 분위기 잘 타갖고 좀 여소야대 요 시점에서 해서 어쨌든 법을 좀 만들고 정치인들을 좀 압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생각한 거는 그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항의 전화처럼 어떤 그 조직 체계라든지 그 당에 자꾸 이 항의 전화를 해서 뭐 국민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직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제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방금 뭐 얘기하셨듯이 당의 전략이 바뀌면 또 바뀐다. 이런 얘기면은 정말 그 더민주 지지했던 사람들 막 화가 나겠죠. 그래 지금 이제 그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초선 의원들 아까 중심으로 이제 계속 가신다고 그러는데 초선 의원들이 하신 게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네. 안행이 뭐 가시고 싶다고 해서 뭐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 또 위원장이 누구냐 따라서 또 이게 많이 좌지우지 그렇죠. 되는데 최소한 내가 이 국회에 들어가서 초선 의원으로서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 정말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그 뭐 지금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진전을 보기 위한 일도 제가 이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10년 조금 넘게 이제 인권운동, 사회운동 하면서 느꼈던 여러 모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법들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물론 은평 발전은 당연한 거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으로 좀 풀 수 있는 부분을 여쭤봤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조약 체결을 하는데 절차법이 없다. 굉장히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합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밀양이나 강정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게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해요. 그러면 땅을 막 강제로 수용을 하죠. 근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번도 안 해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들이 막 손톱 발톱 빠져가면서 산을 개간해서 만든 그 감밭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뭐 등기 우편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든지 전화를 받고 알게 된다든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주고 또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합리적으로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으면 변경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의 어떤 절차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참여정부 때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기보다는 좀 권력자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국민의 손에 다시 그런 권력기구를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국가기구의 체질을 개선하는 법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정보 공개에 관련된 법도 좀 바꾸고 싶어요. 가족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정말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다 그래서 미국의 션샤인 액트 같이 좀 정보 공개의 폭을 넓히고 좀 더 그 의무를 강하게 지우는 그런 법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좀 하면 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좀 진짜 나라의 주인답게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뭐 정말 이건 투쟁이라고 하면은 참 마음이 서글퍼요. 왜 굳이 이런 거를 우리가 투쟁이라는 말까지 붙여야만 될까라는 정말 자괴감까지 드는데 이제 어찌됐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 그 간에 2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었고 뭐 희망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가장 정말 해야 될 일 그리고 이거만큼은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같이 동참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진상규명이죠. 첫째도 진상규명, 둘째도 진상규명이죠. 왜냐하면 사고는 날 수 있고 배는 침몰할 수 있어요. 비행기도 떨어지는 세상이고 자동차 사고 맨날 나요. 하지만 안 구해주는 것에 대한 거는 정부가 그 어린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따져 물어야죠.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인양이죠. 왜냐하면 지금 인양이 지금 계속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두 번째로 돌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인양도 같은 그 중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해수부는 언제 정확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7월 말 8월 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들기가 지금 5월 말로 지금 늦춰져서 한 달 정도 늦춰졌어요. 선수들기에서 그 밑으로 리프팅 빔을 넣고 다시 뒤에 들서 리프팅 빔을 넣은 다음에 이제 그게 돌릴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기 하는 그게 기간이 지금 5월 말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올라온다고 지금 해수부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또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선은 진상규명 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하는지 국민들께서 이제 모르시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뭐 말씀드리자면 딴 거 아니에요. 왜 안 구해줬나요? 왜? 그리고 왜 거기 있던 선원들이랑 어른들이 아이들을 죽게 놔줬냐네요. 가장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해경 113정이 이제 고무 단정을 내서 이렇게 그 앞에 그 있는 선원들을 실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어린아이하고 노약자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실어요. 선원들부터 싫고 이런 걸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온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언제든지 그 배라든지 저도 이제 제주 사니까 배라든지 비행기 많이 탔는데 배 항상 붙었어요. 노약자 먼저. 항상 구명보트 그 문구 앞에는 항상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지금 만든 세상이니. 아니 그러니까 영화 같은 타이타닉이나 이런 거 보면 승무원들은 다 남고 남자들 나중에 내린다고 우선 노약자 뭐 어린아이들부터 내리게 하잖아요. 여성분들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 대 여자의 그 뭐 저기 생존 비율이 여자 80%고 남자 20%라고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사회 통념상. 근데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승무원들 다 거의 다 살고 승객들 거의 다 죽고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뭐 그분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승무원분들부로 먼저 구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경도 마찬가지죠. 해경에 가서 승무원들 먼저 구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은 몰랐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승무원인 거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뒤에 그 승객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조타실로 먼저 가서 구했으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뉴스나 뭐 매스컴에서 보는 것들은 그냥 일편적인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농성하고 그런 걸 한 번도 아니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또 국회도 오라고 해서 간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간 적은 없어요. 오라고 해놓고서 정말 네. 문전박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끝으로 정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뭐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변호사님부터. 예,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하도 여러 번 하는 말이라서 그렇지만 또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특별한 분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모순들이 집약돼서 나타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안전하고 또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좀 그렇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세월호 참사 이야기 꺼내는 게 지겹다라고 얘기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냐.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뭐 문제가 안 고쳐졌구만.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먼저 얘기할 거는 좋은 얘기는 다 하고 딴 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디 가서 띵깡로로 댕기고 어디 가서 데모로 댕기는 그런 전문 데모꾼들도 아니고요. 그 빨갱이 용공문자도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참사 나고 이게 한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파보기 전까지는 아픈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저항하고 저렇게 연대하고 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파보니까 그분들의 아픔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도 꼭 한마디씩 꼭 하는데, 저희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자식을 잃어서 안 됐다? 맞죠.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감내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불쌍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시고, 옆에 주위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가장 큰 그 힘이 될 겁니다. 물론 저희도 손 좀 잡아주시고, 하지만 저희를 직접 못 보시겠으면 그 주위에, 이게 둘러보면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 그분들 엄청 용기 나거든요. 말 한마디 해주시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마지막 얘기 들으면서 진짜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님 죽겠는데 왜 딴 사람 또 손잡아주라 했는데 정말 그 사회가 저희가 바라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아픔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IMP 더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